예,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판문점은 하루 종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측의 정상회담 리허설이 실시되고 내일은 북측 선발대가 넘어와 남북 합동으로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한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 양측의 확성기 방송이 사라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이 시간 이물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사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27일 금요일 날 열리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일정의 대략적인 윤곽이 좀 나왔어요. 계속해서 청와대 쪽에서 이제 준비되는 상황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두 가지 구체적인 동선과 그다음에 퍼스트 레이디의 동행 여부 이런 정도는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26일 날 회담 하루 전에 아마 모든 게 다 공개될 것 같아요. 세계인들의 시선이 판문점에 모여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제 전반적인 그 회담 일정 만찬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시나리오 당일 이렇게 회담이다 보니까 좀 시간도 좀 촉박하고요, 촘촘하고 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써야 될 상황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당일치기 회담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할 건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압축적으로 그도 남북한 정상의 또 첫 만남, 오랜만에 만남을 뭔가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리허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남북 회담 문화, 특히 뭐 정상회담도 과거에 두 차례 했지만 사전 리허설을 한다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뭐 예술단 공연, 뭐 그러면 이제 리허설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호흡도 맞춰보고 그럴 텐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리허설을 한다. 그게 갖는 의미가 뭘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지금 이번에 이제 열리는 정상회담은 핵 전쟁의 발발 직전까지 갔던 이제 한반도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서 정말 이제 지속 가능한 평화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는 남북한 정상의 이제 의지가 잘 이제 녹아 있는 그런 정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번 회담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면서도 양국 정상이 어떻게 생각하는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일정을 보면 뭐 공식 환연식이나 정상회담, 환연 만찬 이런 형식들이 과거처럼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때 만들어진 그런 일정들이 아니거든요. 상당 부분 투명하게 일정들이 공개된 자체는 이미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 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 최대 뭐 초안은 아닐 정도로 얼개는 대충 짜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두 정상의 만남, 통상의 어떤 국가 간 정상회담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연 오찬도 있을지, 뭐 정말 북쪽에서 도시락을 공수해서 그렇게 두 분이 드시고 나서 또 회담을 할지, 이 공동 합의문은 또 어떻게 나올지, 또 발표 형식은 어떻게 될지,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오찬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일정을 한번 스케치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군세분계선을 넘어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뭐 의장대 사열을 약식으로 아마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 사이에서 아마 개최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하고 확대 정상회담을 오전에 마치고 오찬 시간을 두고 오후에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만찬,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실한데, 오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논의된 내용을 북한 쪽에서 스스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면은 아마 오찬은 생략하고 북측에 가서 자기들 업무 오찬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단독 정상회담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만찬은 부부 동반으로 해서 조금 성대하고 분위기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합의문은 아마 이제 이미 몇 차례 왔다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뭐 정상회담을 3일 앞둔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한두 차례는 왔다 가서 서로의 의견을 타진해야지, 매번 정상회담은 항상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 면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조율되지 않은 부분을 조율을 해서 만찬 직후라든가 만찬 직전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중요한 부분, 비핵화 부분이 가장 민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끝내 이렇게 조금 조율이 안 된다면 만찬 이후 밤에까지라도 실무진이 조율해서 만찬을 마친 후 정상이 사인을 한다거나 예. 공동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 이렇게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공동 발표는 좀 늦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될 수 있겠네요. 예. 아까 이제 리술주 여사와 김정은 여사, 퍼스트 레이디가 만찬장에 참여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분들이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MDL을 넘을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뒤늦게 만찬에만 합류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정상회담이 서울에 개최된다든가 평양에 개최된다 하면은 그런 부인들이 일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정상회담 자체에 그렇죠. 참석하기도 문화 그렇고 공연도 볼 수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뭐 우리 김정숙 여사 두 분이서만 하루 종일 있기도 좀 어색하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오전에는 김정은 위원장만 단독으로 넘고 저녁 만찬장에 같이 넘어오면서 또 다른 이렇게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 만찬도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그 회담에 참여했던 대통령 양측의 최고 지도자와 일부 이제 그 관계자만 할 것이냐, 예. 그렇지 않고 좀 범위를 넓혀서 이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고 성과 있는 합의가 나올 경우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남들을 기회했던 뭐 많은 사람들 함께 할 것이냐, 예, 이 부분도 예. 굉장히 주목할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참석자가 어느 정도 될지가 지금 관심이겠군요. 한 100여 명 정도 양측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축하 분위기를 이제 한껏 고조시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남북한이 어렵게 만든 평화를 또 평화와 관련된 합의를 양측이 다 축하하면서 또 앞으로 보다 이제 이행 과정에서 서로의 또 의지를 또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저는 리술주 여사도 내려오고 뭐 김여정 여동생도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올림픽부터 지금까지 긴 과정에서 남대로 굉장히 빠른 시간이긴 하지만 많은 진전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참여했던 뭐 예를 들어서 가수들도 저는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평양에 그 공연했던 공연에 참가했던 이런 가수들도 와서 뭔가 좀 화합 분위기를 최대한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청와대에서요 정상회담에 오를 만찬 메뉴를 공개를 했습니다. 메뉴를 찬찬히 보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 기여했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과거 이 남북관계의 평화와 또 화합에 기여했던 분들의 뜻을 담은 그런 만찬 메뉴들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신안의 민어 해산 편수. 저거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 신안 아니겠습니까? 저고요. 봉화마을의 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이 봉화마을. 그리고 그죠? 서산 목장 한우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고향이 또 서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수한 한우를 이렇게 올리는 것 같고요. 통영은 윤희상 선생의 고 윤희상 선생의 고향이죠. 남북 공동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1990년을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윤희상 선생의 고향인 통영에서 올라오는 문어 냉채, 그리고 옥류관 냉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메인 면으로 옥류관 냉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북측이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찬주는 면천의 두견주, 또 문배술 이렇게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런 거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지만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에 오르는 게 그 회담의 어떤 의미만큼이나 굉장히 상징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외교에서 만찬은 외교 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식을 내놓느냐, 어떠한 술을 내놓느냐. 사실은 뭐 미중 정상회담 만찬에도 뭐 중국의 특정 지역에 의미 있는 술이라든가 미국 나파밸리의 와인, 우리도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한미 간의 친밀함을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미국 나파밸리 와인을 해서 그거는 또 통상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렇게 메시지를 준 것처럼요. 지금 정상회담 과거 역대적으로 개최된 정상회담의 의미를 살리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뭐 아주 메뉴를 보니까 잘 기획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그 2000년 그 첫 정상회담 때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평양 가실 준비를 할 때 그때 이제 만찬과 관련해서 북측에서
이런 음식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지금 그 메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음식을 잘하는 최고 요리사를 이제 초청을 해서 예. 또 요리사 한 명 가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또 이렇게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이게 식자재가 그때 인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최소한 300명, 남측, 북측 합쳐서 최소한 3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 식자재를 예. 그 공수를 해 갔거든요. 이번에도 그때. 평양 옥류관 수석 요리사가요. 이 저기 통일각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면을 직접 뽑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 평화의 집으로 공수하는 배달하는 그런 이 작전이 수행이 된다고 하죠. 그 예. 당시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남측의 이제 상황을 이렇게 보고 예. 내가 이 음식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특별히 주문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알겠습니다. 재미있게. 자, 하나만 더 지켜봤던 것 짚어볼게요. 회담 관련해서 좀 이제 회담이 전 세계로 생중계하기로 남북이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특이한 게 이제 북쪽 지역에 과연 또 오는 거,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장면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했는데 북측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공동 취재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각 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판문각 그쪽이죠. 바로 그 북한 병사들이 서 있는 곳이 판문각 아닙니까? 거기서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 싶습니다. 이거 장면이 이제 이렇게 찍게 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만약 북한이 이걸 어떤 식으로 생방송할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이번에 그 북한이 이걸 수용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이 보도 의전, 뭐 홍보 이런 쪽 관련해서 합의된 내용 하나하나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어떻든 이 판문점은 이제 유엔사가 관할하는 중립 지역입니다,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이 MDL과 관련해서 남북 간에 그동안 치열한 신경전과 어떻게 보면 이제 분쟁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 하나를 두고 양측에 엄청난 긴장이 그동안 조성돼 왔는데, 이번에 이제 흔쾌히 이제 보다 좋은 장면을 찍는 데 필요한 어떤 우리 기자분들을 배려해서 북측 지역까지 이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예. 제가 볼 때 이제 생중계 문제인데 북측 주민들이 과연 이번에 볼 수 있을까? 지금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에 쏟는 노력들, 뭔가 장면 하나하나를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제가 볼 때 관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면 이런 거에 관련해서 결국 남측 주민들, 우리 국민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아마 저는 이번에는 뭐 지금까지도 파격적으로 해왔지만은 북한 주민들도 상당한 시간을 이 생중계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주님,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직전에 지난번에 정상간 한라인 설치를 했으니까 통화를 언제 할 건가 저희들이 이제 좀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 한라인 통화가 정상회담 전이 아닌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인사말 주고받는 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렇게 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언급을 했을까요? 뭐 지금 실무 접촉을 통해서 예. 그 일정 조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전에도 하고 끝난 다음에도 해야죠. 한라인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사전에 한번 통화를 하시고 만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됐는데, 서로의 일정이 다르고 접근하는,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굳이 무리해서 그 통화를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뭐 정상회담이 마친 다음에 그 이후에라도 서로 정상회담에서 뭐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서로 약속한 부분의 이행과 관련해서 통화를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것을 갖다가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예. 거기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합의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이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게 역력해 보입니다. 우리 군이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을 중단시켰지 않았습니까? 북측도 화답을 해서 이 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답하고 이제 거기에 가장 북한이 좀 거꾸로게 생각했던 적대 행위로 간주했던 그 부분이 좀 사라지게 됐는데, 글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더 좋은 액션들이 좀 취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거든요. 임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북한이 그동안 그 남북관계 개선에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운 게 그 상호 비방을 중단하자, 이제 그거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북한이 그 핵과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방송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어져 왔는데 예. 어떻든 남북한의 이제 그 신뢰 구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이 DMZ에서 있어서의 그 상호 그 비방 방송은 이 군사적 신뢰 구축의 또 가장 초기 단계이기도 합니다. 예, 예. 이런 어떤 그 신뢰 조치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사실상 이제 비무장지대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비무장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또 기대하는 어떤 이번 합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제 비방 방송만 중단할 게 아니라 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 양측에 2km씩 이게 정말 비무장하자고 원래는 그렇게 했던 건데 예. 가장 이제 중무장된 그런 지역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남북 간에 북미 간에도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도 중요하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조치가 이제 결국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간에 서로 전진 배치된 그런 뭐 병력이라든지 장비들도 이제 좀 후방으로 배치를 하고 특히 이제 소초소가 결국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 초소 지피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뒤로 물리는 조치 이런 게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이제 그 남북 간에 보다 수준 높은 예. 또 높은 수준의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첫 번째 조치가 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상호 비방 중단하는 예.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현님, 일각에서는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이 그만큼 무서워하고 총보다 뭐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심리전이 굉장히 주요하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꼭 굳이 이번에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중단을 했어야 맞느냐? 뭐 굳이 저쪽에 우리가 화답을 하려면 다른 카드를 좀 내밀지 이건 좀 두고 있다가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보의 시각에서 이 남북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우려 사항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예. 그런데 확성기 방송 정도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 그런 길에서 다시 되돌아가서 도발을 한다면 그때 재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성기 방송 중단은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지금 앞으로 남은 3일 그리고 그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은 가능하면 북한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른 국제사회가 또 북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또 설득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철저하게 또 노력을 하면서 북한을 조금씩 비핵화 쪽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예. 그 밖의 사항은 사실은 조금 더 작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두 분께 정말 공통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수개월 전만 해도 뭐 전쟁 분위기 고조될 그런 느낌이었는데 완전히 사뭇 다른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노동당 청사 옆에 자기가 핵단추 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 핵단추는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30대 초반의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 어떤 동기, 배경, 원인 글쎄요. 지금 북한이 제재당 국면에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인지 아니면 핵 보유를 완성한 어떤 자신감 때문인지 어디에서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북한을 보는 그 어떤 시각 또는 인식이 지난해 말까지 이제 굉장히 악화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북한 연구를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해본 그런 그 느낌은 예. 지금 이렇게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이런 변화는 사실 타이밍의 문제였지 이미 이전부터 저는 준비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에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일관되게 유지했던 기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충돌 직전으로 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경제보다는 국방에 더 이제 치중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김정은 이 사람이 이제 원하는 하나의 비전이라 그럴까요?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북한의 모습은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또 튼튼한 국방력도 유지하면서 이 북한 주민들이 어느 다른 사회주의 국가 못지않은 아주 풍족한 그런 경제 생활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비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이민 대중 대중 제일주의라든지 또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그 선언을 계속 또 해왔고 또 그걸 뒷받침해온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해왔거든요. 왔는데 이제 이런 자기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안 되었던 거, 특히 이제 대외적 환경이 조성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대외적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미국과의 적대 관계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과제를 충족할 수 없다,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어떤 그 충분한 반성을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이틀 전에 나온 당 그 중앙위원회 전원에서 나온 결정이죠. 새로운 노선이죠. 새로운 노선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이미 이제 밝혔거든요. 선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또 상황이 악화됐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병진 노선 돌아가겠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북한 체제는 북한 내부적으로 상당한 또 신뢰 위기, 불신의 위기를 또 맞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선택은 전략은 이런 선택은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있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어떤 그런 카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여기서 좀 인식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저는 북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 정권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적 위협을 조장했고 그것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는 그 논리가 지난 60여 년간 지속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를 택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추동한 원인은 사실은 핵을 개발하고 경제까지 잘 이렇게 운영된다면 그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상의 옵션이겠지만 미국의 제재라든가 군사적 옵션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 최상의 옵션을 택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택한 것이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가능하면 핵은 포기하지 않은 채로 무언가 경제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접근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항상 우려하면서 의심의 시각으로 지켜볼 필요도 있고 따라서 교류 협력과 안보가 균형을 가지면서 대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두 분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뭐가 좀 풀려가는 느낌인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북한 경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운 노선을 채택을 하겠다 자기들이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우리 쪽과의 경제 격차는 뭐 40배 이상이 나고 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인데 그 정도로 심각한지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굉장히 자본주의 요소도 좀 많이 도입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북한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교 시점이 필요합니다. 과연 언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려운 거냐는 걸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북한 경제가 가장 어려운 때가 이제 1990년대 이른바 저희들이 이제 고난행군이라고 불렀던 아사자가 뭐 수십만에서 뭐 100만, 2, 3만까지 나왔다고 할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에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때 비교하면 지금 저는 몇 배 나은 상태라고 일단 봅니다.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주 극소수의 이제 주민들 중에서 어려운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북한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해결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이제 생활 수준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뭐 꽃제비랄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상징적 북한의 어떤 가난과 힘든 상황을 상징적했던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까? 꽃제비는 지금 원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 김정은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 과언을 각 지역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제비들을 그 과언에 다 이제 수용을 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아주 또 흥미로운 그 지침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우리가 낳은 이 자식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스스로 먹일 수도 해라. 심지어 이 꽃제비들을 지원하겠다는 외국 원조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조도 받지 마라.
이건 너무 우리가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침이 내려졌고 했는데 그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이제 일정한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그 외화벌이 하는 기업들이 이 고아원을 이제 많이 지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하는 거죠. 후원했는데 예, 예. 북중 간의 교역이 이제 축소되거나 중단이 되면서 이 외화벌이 기업들도 함께 이제 어려워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에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은 제가 이제 접하고 있는데 어떻든 북한 경제는 제재를 받으면서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예. 그 이른바 이제 자생적 성장 기반이라고 해서요, 성장 동력이라고 해서 그 사이에 많이 이게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나름대로 자본이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또 국산화를 통해서 스스로 생산한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사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원하는 것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좀 더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지금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엊그저께 전원회의 끝나고 나서 발표했던 그 여러 가지가 내용 중에 이제 핵실험장 폐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풍계리 시험장이 과연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다 망가졌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마치 핵실험 포기를 해가지고 다 뭔가를 제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맞는가? 아니다. 충분히 핵실험을 추가로 할 수 있다. 지금 38로스 분석도 언제든지 이게 재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엇갈린 분석이 나오는 이유 뭡니까, 심 교수님? 예, 약간의 오해인 것 같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개발 단계라든가 예. 지난 6차 핵실험의 내용을 보면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적인 핵실험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난 풍계리 6차 핵실험이 리히터 지진 강도 6.3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나는데 그 강도가 사실은 핵폭탄으로 따지면은 200킬로톤 정도의 그 TNT 폭발력 그 정도를 과시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추가적인 폭발력을 갖다가 과시하는 정말로 수소폭탄을 하려면 메가톤이 넘는 거고 그거는 풍계리에서 했을 경우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태평양 상공에서의 핵실험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의 그 발표 내용에서 우리가 착안하지 못하는 점인데요.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미임계 핵실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핵폭발 없이도 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보다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결정을 하면 할 수도 핵실험은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 22일 날 저녁에 북한 내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 태운 버스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 탔는데 이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국 대사관 가서 조문을 하고요. 또 유가족들 위로하고요. 또 병원까지 가서 이렇게 병문안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북한 매체가 또 보도를 했어요. 자, 이거는 최근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달라진 어떤 북중 관계,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면 될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달라진 북중 관계, 또 복원되고 있는 북중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준비 기간을 통해서 달라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지금 또 재발견하는 그런 어떤 재발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정말 볼 수 없던 모습인데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책임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단순히 북중 관계 차원에서 볼 부분이 아니고 예.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달라져 왔고 앞으로 달라질 김정은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물줄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